노화와 그리고 이제 고칼로리 음식에 따른 그런 어떤 비만, 그리고 셋째는 신체 활동의 감소, 뭐 이런 정도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이다. 오늘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조영민 교수님을 모시고 당뇨병 예방과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당뇨병에 걸리고 예. 어떤 사람은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 네, 일반적인 당뇨병은 이제 다인자성 질환인데 첫째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더라. 아하. 둘째는 다양한 환경인자가 관여하더라는 겁니다. 유전자는 우리가 쉽게 이제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당뇨병과 관계된 유전자들을 찾아보면 100개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작용을 해서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체질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당뇨병에 직접적으로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네. 가장 중요한 거 한 세 가지 정도만. 또 우리가 네. 또 못 건드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세월입니다. 세월. 아하. 예. 나이가 나이가 들수록. 들면서 예. 생기거든요. 많이 안 움직이고 많이 먹고 뚱뚱한데 젊을 때는 괜찮아요. 예. 그게 이제 30대, 40대, 50대까지 갈 경우에 당뇨가 생기는 수가 있어서 1번은 세월이다 하는 거가 있겠고 둘째는 이제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다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신체 활동인데요.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움직이면서 이제 그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그런 성격도 있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리모컨만 돌리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체 활동 그 세 가지를 든다 그러면은 노화와 그리고 이제 고칼로리 음식에 따른 그런 어떤 비만, 그리고 셋째는 신체 활동의 감소, 뭐 이런 정도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이다. 우리나라 당뇨병 예. 환자들한테 예. 보이는 예. 특징이랄까 이런 게 좀 특별한 게 좀 있습니까? 처음 당뇨병을 진단받기 1, 2년 전에 예. 평생의 체중의 피크를 찍는 거예요. 오. 예. 그리고 살이 빠지면서 당뇨병이 발병을 하고 그다음 쭉 내려가는 이런 경향들을 보이거든요. 아하. 그 당뇨병을 이제 초기에 진단받은 환자들한테는 보통 어떤 처방을 해주십니까? 당뇨병이 지금 하나의 병은 아니에요. 병 밑에 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 병이라고 하는 그 밑에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당뇨병은 밑에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이런 식으로 있고 그 안에도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특성을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원인에 의해서 발병을 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이런 질환의 총칭이 당뇨병이라서 딱 이렇게 어떤 초기 당뇨병이라고 규정하기 쉽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2형 당뇨병, 특히 나이가 들어서 좀 뱃살이 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의 그런 2형 당뇨병이 제일 많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초기에 왔다 그러면은 일단 칼로리 제한을 저희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는 체중을 빼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0에서 1000kcal 정도를 지금 먹는 거에서 빼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기록을 하게 만듭니다. 앱이 많아서 음식을 다 이렇게 섭취한 걸 기록을 해보세요라고 하면 2,500kcal를 드시고 당분이 많은 음식을 많이 드시고 외식을 많이 하시고 이런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두 병은 완전히 다른 병이고요. 그 1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래가지고 이 면역 시스템에 교란이 생긴 겁니다. 소중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내 몸의 세포, 정확히 말씀드리면 베타 세포라고 부릅니다.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인데 이 베타 세포가 이거 내 거가 아닌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면역 세포가 가가지고 베타 세포를 부수는 거죠.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베타 세포가 80 내지 90% 이상 파괴가 되면 혈당이 확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가 이제 자가 면역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당뇨병이고 1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1형 당뇨병 아니면 대부분이 2형 당뇨병일 텐데 2형 당뇨병도 조기 발병하는 것과 나이가 들어 발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조기 발병을 할수록 유전적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도 클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런 생기는 신체의 변화에 따라서 당뇨병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E형 당뇨병이라 하더라도 발병 연령에 따라서 유전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들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당뇨병 합병증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합병증에서 이제 혈관 합병증과 예. 비혈관 합병증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고혈당이 특징인 병이 당뇨병이거든요. 그렇죠. 예, 고혈당이 심하다 보면 이제 소변으로도 나와서 당뇨까지 예. 되는 부분인데, 고혈당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혈관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혈관 합병증이 주로 생기게 되는데, 이건 또 조금 굵은 혈관과 간단한 혈관으로 나눠서 예. 대혈관 합병증, 예.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눕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이 주로 당뇨병의 특이적인 합병증들인데요. 첫째가 망막증, 예. 눈의 망막 혈관에 문제 생긴 망막증이 있고, 둘째가 신증, 콩팥입니다. 콩팥은 우리 혈액을 거르는 어떤 채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다 혈관 덩어리예요. 예. 그래서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고, 셋째는 신경병증이라고 해서 신경으로 가는 그 어떤 미세혈관 혹은 신경 자체에 영향을 줘서 생기는 그런 미세혈관 합병증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대혈관 합병증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그 죽상동맥경화와 관계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째는 관상동맥 질환, 둘째는 뇌혈관 질환, 셋째는 말초동맥 질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과 관계된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고요. 그다음 이제 비혈관 합병증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감염증이 잘 생긴다든지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당뇨병 합병증 뭐 열거를 하면은 뭐 몇 페이지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큰 당뇨병 환자들이 특별히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 혈당이 높으면 예. 이제 합병증이 잘 생기더라 예.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러면 혈당을 낮추면 막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게 그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에서 각각 DCCT, 그 UKPDS라고 하는 그런 대규모 연구가 70년대, 80년대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90년대에 결과가 나옵니다. 1형 당뇨병이나 2형 당뇨병이나 할 것 없이 철저한 혈당 조절을 하게 되면은, 특히 미세혈관 합병증은 예방하거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혈당 조절을 하면 된다는 것이고, 또 그 연구를 할 때 동시에 알게 됐던 거가 혈압 조절도 이런 합병증을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뒤에 이제 스타틴이 나오면서 열심히 콜레스테롤을 낮춰보니 대혈관 합병증 줄이더라. 이때 알게 되고 해서 우리가 ABC라고 불러요. 당화혈색소를 말하는 A1C, B 블러드 프레셔라고 해서 혈압 조절하고, C 콜레스테롤, ABC를 잡으면 상당한 부분의 당뇨병 합병증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는 줄이지 못하는데, 이걸 또 우리가 잔존 위험이 남아 있다라고, 이게 지금 타겟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 뭐 콩팥 합병증을 어찌하면 더 줄일 수 있겠는가, 망막 합병증이 진행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면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당뇨병 합병증을 지금은 저희가 조절할 수 있게 된 상태죠. 그렇다면 당뇨병은 평생을 관리해야 되는 것인가? 비만한 2형 당뇨병에서 비만 대사 수술을 했더니 당뇨가 없어지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물론 이분들이 다시 살이 찌게 되면 당뇨병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완치라고 부르지는 않고 종양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관해, 지금은 없다, 지금은 안 보인다. 그 외에도 이제 하루에 한 800에서 1000kcal 정도로 초절열량식을 해서 체중을 한 15kg 정도 뺐더니 또 당뇨병이 사라지더라 하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은 지금 이제 그 펌프 치료가 자동으로 좀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펌프 치료가 자동으로 돌아가게 된 거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거는 연속 혈당 측정기입니다. 혈당을 연속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터를 보내 가지고서 이제 인슐린 펌프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뭘 차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완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세포 치료 면에서 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를 만들어서 체내에다가 심어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1형 당뇨병의 완치 혹은 관해까지 가게 하려는 노력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초보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연구가 되고 있고요. 병의 종류에 따라서 과거에는 care, not cure라고 했지만 cure에 가까운 그런 수준까지의 치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신증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바로 네. 신장내과로 네. 이제 환자가 예. 진료받을 수 있게끔 예. 이렇게 되는 협진 체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크레아티닌이 2.0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사고체 예고율이 3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신장내과로 보내드리고요. 왜 보내드리는가 하니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어떤 미끄러운 언덕처럼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서 이제 말기 신부전,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장내과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런 투석이라든지 이식으로 가는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저희가 또 보내드리는 건 뭔가 이상하면 보냅니다. 이상하게 이분이 갑자기 단백뇨가 늘었네. 이상하게 그 빠른 속도로 신기능, 사후체 예고율이 떨어지네. 이런 경우에는 당뇨병 외의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신장내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혈당을 대체하는 대체제로 바꿨을 때 당뇨병 예방이나 관리에 도움이 됩니까? 설탕에 칼로리는 많은데 뭐 식이섬유도 없고 미네랄도 없고 비타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지는 않고요. 단맛이 주는 그 심리적인 위안이 있어요. 이 딱 들어갔을 때 긴장도 좀 풀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할 때 달달한 거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설탕에 의해서 계속 단맛을 찾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럼 설탕 대체제로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겠느냐 할 텐데 뭐 꿀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 다른 이름의 설탕입니다. 올리고당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올리고당도 일부는 잘 소화가 안 되게 만든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단맛을 내고 흡수가 되는 형태라 그러면은 설탕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체 감미료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뇌를 속이는 거죠. 설탕이 아닌 물질이 소량이 들어와서 단맛 수용체를 통해 가지고서 단맛처럼 느껴지게 되는, 굉장히 강한 단맛으로 느껴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게 되고 식후에 뭐 혈당 스파이크도 덜 나오게 될 거고 할 텐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성공을 못 합니다. 대체 감미료 혹은 인공 감미료를 많이 섭취했을 때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이 끼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허용 범위 내에서 그 소량을 이제 섭취한다 그런 거는 큰 문제는 없긴 하겠지만, 많이 드시게 된다 그러면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 장내 세균총이 변화하면서 그게 이제 비만이나 당뇨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설탕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제 식후에 과일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일단 당뇨병이 없는 상황에서 그 과일을 뭐 드시는 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일은 과당이 있긴 하지만 과당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식이섬유가 또 많이 들어있잖아요. 비타민,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작용하는 거죠. 이거를 갈면 좀 달라집니다. 갈아서 주스로 만들었을 때는 이제 그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섭취를 좀 덜 할 수가 있고요. 시중에 유통하는 그런 형태의 주스를 만들어 버리면 이 식이섬유가 들어 있으면 유통이 잘 안 된대요. 가라앉고 하기 때문에 그 섬유를 다 걷어낸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완전히 설탕물을 먹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은 있는 그대로 드시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갈아 드시는 건 정도 좋고, 즙을 짜 버리면은 또 조금 또 나쁘게 되고 유통되는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은 설탕물처럼 돼 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둘째는 당뇨병이 생긴 상황에서 과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혈당 스파이크를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과일이 달아도 너무 달기 때문에 양을 좀 줄이시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과일을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을 완전히 뺏지는 말고,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서 나 후식 조금 나오잖아요. 정도? 그 정도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식사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런 당분이 있는 거는 좀 혈당을 덜 올립니다. 먹는 순서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과일을 섭취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음식에 따른 혈당 반응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재보시고 어느 정도까지 드시면 문제가 없는지를 보시고 한번 드셔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 연소 혈당 측정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착용하시고 한 2주 정도 하시면서 이것저것 드셔보시면 나는 이 음식은 맞아. 이 음식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비만 치료제하고 이런 외과적인 수술하고의 네. 장단점은 어떻습니까? 비만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한 번으로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고 나중에 다시 붙이고 싶지만 띄어버렸으니까 못 붙이게 되는 비가역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평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양소 흡수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 흡수 장애와 관계되어서 발생하는 건 빈혈이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필요하고요. 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를 맞을 때만 효과가 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주사를 몇 번 맞아서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 가지고 딴 사람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약을 쓸 때만, 즉 안경을 쓰고 있을 때만 보이듯이 약을 쓸 때만 효과가 있다. 그러나 뭐 수술과 같이 심리적인 부담이 적고, 적고 그리고 이제 가역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저울질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을 해보면 다 달라요. 나는 수술 받겠습니다. 한방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수술은 무서워서 약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수술의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수술에 따른 합병증은 항상 공통적인 거고요. 미국에서는 큰 규모로 연구가 됐는데 복강경으로 담낭을 떼어내는 수술이 있습니다. 복강경 담낭 절제술과 초기 사망률, 초기 합병증은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발달하고 안전성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 그 치료제는 지금 어떤 게 있고 환자들한테는 그만큼의 효과는 있는 겁니까? 이제 GLP-1이라고 하는 건데요. 발견된 지는 한참 됐습니다. 80년대에 발견이 됐고 90년대부터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알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 소장의 L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GLP-1이 분비가 되어서 한 3가지 정도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인슐린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라 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요. 둘째는 이제 그만 먹자. 포만감. 셋째는 위장에서 좀 소장으로 천천히 내려보내달라는 그런 3가지 신호가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거는 2형 당뇨병의 치료제인데요. 인슐린을 더 내보내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주사를 맞았을 때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더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에서 좀 천천히 내려보내기 때문에 식후 혈당의 스파이크가 덜 나타나게 됩니다. 천천히 나오니까. 그래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된 거죠. 포만감 신호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조금 과하다 보면 메스껍고 토하는 거예요. 이게 약제 쓸 때 한 20 내지 30%에서 나타나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이 약 용량을 많이 못 올린 겁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정도로만 용량을 쓰다가 이제 용기를 낸 거죠. 그래서 그 리라글루타이드라고 그래서 빅토자라는 이름으로 판매된 당뇨병 치료제인데 이게 0.6, 1.2, 1.8mg까지가 빅토자고요. 2.4, 3.0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 올라가 보니까 살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싹센다가 나옵니다. 같은 약입니다. 용량만 다르고. 그 뒤로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 용량을 올리면 살이 더 빠지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그 약이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맞게 했고요. 이 약을 이제 0.5, 1.0까지 썼더니 혈당은 빅토자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2.4까지 올렸더니 체중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자는 이제 그 오젬픽이라는 이름으로 당뇨병 치료제로 판매가 되고요. 그 2.4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위고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기존의 그 부작용 때문에 용량을 많이 못 올리던 걸 갖다가 새로운 제형을 개발하고 서서히 용량을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을 많이 빠질 수 있게까지 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마운자로라고 하는 거는 그 GLP-1 말고 GLP-1의 그 사촌이 있습니다. GIP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조절하는 약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약제가 이제 5mg, 10mg, 15mg이 있는데 15mg까지 썼을 때에 체중이 뭐 거의 한 20에서 25%까지 이제 빠져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작용을 보이고 있고요. 그 동안에는 이제 이형 당뇨병 치료제로까지만 승인돼 있다가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로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마운자로는 당뇨병 치료제, 젯바운드는 비만 치료제 같은 약인데요. 그러면은 이 20에서 25%의 체중 감량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위 밴드 수술이라고 있었어요. 그 비만 대사 수술 위 부분을 식도 바로 아래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요. 많이 못 먹게 하는 그런 수술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면 한 2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만 대사 수술의 효과에 필적하는 그런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거고요. 25에서 30% 혹은 그 이상 빠지는 거는 이제 위 소매 절제술이나 위 우회술입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가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거의 그에 필적하는 수준의 체중 감량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수술 없이 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허가는 됐는데 아직 약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있어가지고요. 너도 나도 다 살 빼려고 이제 쓰시는 바람에 심지어는 당뇨병 환자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젬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부작용이 상당히 꽤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GLP-1 계열의 부작용과 큰 차이는 없고요. 그 미국에서 혹은 또 유럽에서 약물 부작용 보고 체계에서 몇 건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울증이라든지 뭐 자살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또 북미에서 나오는 거는 그 심각한 위장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가 장마비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인과성을 따지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시판되고 난 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캡처되면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드물게 나타나긴 하겠지만은 약과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 주사를 썼을 때 뭐 흔히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으로서 뭐 새롭게 뭐 알려진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심, 구토, 설사 이 세 가지가 제일 많다. 약을 써서 얼마 안 돼서 나타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개는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요. 또 경제성 말씀 주셨는데 신약들이 되게 비쌉니다. 미국에서도 위고비죠. 비만 치료제로는 한 달에 우리 돈으로는 거의 한 150만 원 이상 든다고 하니 만약에 그런 가격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과연 비용 효과적일 것인가 따져봐야 되죠. 적잖이 부담이 되는 가격이네요. 네, 국내에는 지금 약가가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워낙 약이 비싼 나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 기준으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들을 많이 당뇨 관리 차원에서도 먹고 하는데 네.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정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건강기능식품은 약물처럼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요. 일단 뭐 우리 몸에 크게 뭐 위해를 주는 그런 게 아니면 허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 보조식품만 가지고서 이렇게 혈당을 조절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들이 매년 바뀝니다. 그 말은 뭐냐면 꾸준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메가3가 유명했다가 뭐 여주가 유명했다가 돼지 감자가 유명했다가 무슨 구찌뽕으로 갔다가 또 다 안 되면 한 바퀴 돌아서 누에가루부터 다시 또 시작하고 돌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저희 아주 뚜렷한 효과는 없다는 거의 방증은 아닌가.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어떤 건지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법들은 일반인이 그냥 했을 때 한 5% 정도 체중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시중에 다이어트법이 아마 수백 가지 될 겁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첫째는 얼마나 먹느냐, 둘째는 무엇을 먹느냐, 셋째는 언제 먹느냐. 이렇게 제가 나눠봤습니다. 얼마나 먹느냐는 칼로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저열량식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만 칼로리를 빼는 지금 먹고 있는 거에서 500 정도 빼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칼로리를 카운팅을 해야 되니까 예. 칼로리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아니면 앱을 통해서 계속 입력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둘째는 무엇을 먹느냐인데 한때는 그 표준이 됐던 거가 저지방식이었는데 예. 황제 다이어트가 나오면서 예. 이것도 많이 빠지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시합을 한 거죠. 임상 시험을 통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저지방식에 비해서 저탄수화물식, 특히 초저탄수화물식이 체중이 더 빠지는 겁니다. 한 2kg 혹은 3kg 이상 더 빠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식단 개념에서는 지중해식이 저지방식보다 체중이 더 빠지는 거가 또 외국에서 발견된 바가 있고요. 이제 무엇을 먹느냐, 어떤 식단을 먹느냐 이런 부분들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검증되지 않고 됐던 것들은 포도 다이어트, 계란 다이어트, 이제 한 가지 음식, 싱글 푸드 다이어트 시작해서 뭐 구석기 다이어트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거가 이제 무엇을 먹느냐의 다이어트고요. 셋째는 언제 먹느냐인데 사람이 살아가는 때는 뭔가 좀 규칙적인 리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6시간은 안 먹고 나머지 8시간 동안은 먹겠어. 뭐 이런 거지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보면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량이 한 20% 정도 줄어듭니다. 먹는 시간을 줄이려고 했더니 먹는 양이 줄어들어 버리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큰 메인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할 때 야식을 잘 안 먹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장도 쉬어야 되는데 먹고 자게 되면 장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리듬이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싱크가 된 이런 형태의 다이어트가 시간 제한 다이어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다이어트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대개 한 5% 정도 체중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를 하면 그걸 끝까지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하면 대개는 지겹습니다. 그래서 메뉴판, 다이어트 메뉴판이라 생각하시고 갈아타시면 됩니다.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좀 지쳤다. 이제는 저탄고지랑 가보자. 저탄고지 지겨서 못 먹겠다. 이제 그 저지방식으로 잠깐 갈아타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칼로리를 줄여보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라고 하면은 어디서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까지 다이어트를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16대 8 하게 되면 8시간 내에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 저녁만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침, 점심만 먹고 저녁을 안 먹게 될 수도 있고 14대 10이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고요. 그래서 그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서 스케줄에 따라서 바꿔볼 수가 있고요. 저녁에 뭐 술 약속이 많고 이런 분들은 불가능한 다이어트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하지 마시고 다른 다이어트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술을 일단 줄이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실제 환자들한테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권하고 그 체중 감량 효과가 좀 많이 확인이 좀 됐습니까? 한 4, 5kg 정도 빠지는 거는 이제 쉽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뭐 10kg, 15kg까지 빠진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 시간 제한 다이어트만의 효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삶을 개조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운동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에 썼었는데 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만 가지고 했을 때 한 2, 3개월 지나면 정체기가 온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한 4, 5kg 빠지고 마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칼로리가 덜 들어오면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절전 모드로 들어가서 웬만하면 에너지를 안 쓰려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는 말이 환자들 하시는 말이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의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찐다고 하시는 거가 실제로 저희가 대사율을 재보고하게 되면 대사율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그걸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 정체기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운동으로서 절전 모드에서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피와 당뇨병 연관이 있습니까? 커피가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뭐 모든 질병들이 줄어든다는 이런 보고들이 있죠.
카페인 때문이냐 예. 아니면 그 커피 속에 들어있는 다른 어떤 폴리페놀이라든지 다른 영양소 때문이냐 하는 거는 뭐 논란이 있기는 한데요. 이런 걸 관찰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커피에 부작용이 있는 거지요. 이제 뭐 그 심박수가 빨라진다, 부정맥이 생길 수 있다, 잠을 못 잔다 등등등. 그걸 좀 저울질해야 될 것 같고요. 일률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커피 애호가들한테는 예.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뭐 하루에 뭐 예. 두세 잔 정도까지요. 커피도 그 내리는 방식에 따라서 예. 카페인 양이 달라요. 오. 되게 우리가 팁이네요. 에스프레소를 내리면 샷당 한 75mg 예. 정도의 카페인이 나옵니다. 예. 예. 아메리카노는 투샷이 예. 들어가거든요. 150mg이 예. 들어 있어요. 근데 그 내리는 커피 있잖아요. 예. 이 카페인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이 녹아 나오거든요. 에스프레소는 압력으로 짜내는 거고요. 내리는 커피는 잔당 한 250mg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메리카노보다 내린 커피가 더 카페인이 많을 수 있는 거죠. 물과의 접촉이 길어지는 이유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커피를 만드는가 예.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소혈당기를 환자들한테 사용하라 이렇게 권하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권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손끝에서 이렇게 재서 보게 되면 하루에 한 번 혹은 많아야 4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냅 사진을 딱딱딱딱 본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전체 영상을 다 보고 싶은 거거든요. 예. 전체의 홀 픽처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소혈당 측정기는 중요하고 우리가 이 손끝에서 찔러서는 알 수가 없는 저혈당이나 고혈당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저희는 지금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걸 먹고 쟀더니 스파이크가 나왔어. 좀 줄여야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가기 전에 쟀는데 200이었다. 근데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왔더니 150이 된 거예요. 운동 효과가 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행동이 강화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소혈당 측정기를 추천하고 특히나 도움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인슐린을 하루에 여러 번 맞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혈당 패턴에 맞춰 가지고 인슐린 용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저혈당의 위험도 빨리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저혈당이 올라고 할 때 알람이 울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소혈당 측정기를 많은 환자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혈당 상태에 대비하기 위한 뭐 좋은 요령이랄까? 일단은 내가 그 쓰는 약에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 포함됐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저혈당을 일으키는 약은 인슐린, 예. 설폰 요소제 예. 두 가지입니다. 어. 그게 없으면 저혈당 위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당뇨 환자는 약을 쓰다가 저혈당 올 수 있더라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약이 포함이 안 됐는데 예. 저는 이거 저혈당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러시거든요. 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예. 이제 안심하고 그 다음부터는 증상이 없어집니다. 아. 괜히 무서워가지고 예. 당뇨약은 저혈당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당뇨약 중에서 저혈당 오는 거는 인슐린하고 설폰 요소제다. 이게 빠져 있으면 저혈당은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더라도 굉장히 약한 정도로 오고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저혈당은 절대로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폰 요소제나 예. 그다음에 인슐린 쓰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운전을 하시거나 할 때는 한 번씩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거는 포도당이죠. 예. 제일 좋은 거는 포도당 캔디입니다. 약국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하. 우리나라에서는 수험생들 먹으라고 파는데 예, 예, 예. 머리에서 포도당을 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포도당 캔디를 갖고 다니는 게 제일 좋고요. 소화가 될 필요 없이 먹으면 흡수만 되면 됩니다. 다른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름기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들어가면서 위장에서 장으로 빨리 안 내려가요. 그리고 뭐 다른 밥을 먹었다. 예.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넣으면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포도당 캔디는 그래서 빨리 작용한다는 점에서 좋고 둘째는 뭐 사탕 같은 걸 넣고 다니면 갖고 다니다가 드시는 분이 계세요. 저혈당도 그렇죠. 아닌데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날씨가 덥고 할 때 좀
그 녹아서 들러붙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빨리 먹으려 그러면 깨 먹어야 되니까 예. 치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포도당 캔디가 제일 좋다. 더 좋으려 그러면 많은 그 양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스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다면 많은 양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콜라나 주스가 제일 좋다. 물론 콜라는 다이어트 콜라는 안 되고요. 그리고 휴대를 하려 그러면 이제 포도당 캔디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게 없으면 뭐 사탕이나 설탕이나 각설탕이나 다 큰 저 문제는 없고 다만 초콜릿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혈당이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저혈당 왔을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고혈당을 찍어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5g의 당질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당 몇 g인지를 보시고 계산해 놓으셔야 돼요. 15g 당질은. 예. 그거는 이제 제품 따라 다른 거고요. 각설탕으로 치면은 뭐 한 서너 개, 예. 사탕도 한 두세 개. 예. 그다음에 주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주스가 한 반잔. 예. 그 정도면 15g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룰 오브 15, 15의 법칙이라 그래서 저혈당이 있으면 당질 15g을 섭취를 하고 15분 뒤에 다시 혈당을 재서 회복됐는지 아닌지를 보고 회복이 안 됐으면 한 번 더 15g을 섭취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